결사, 오정희 단편 소설. 그는 먼지 이는 길을 뜨거운 햇빛 희디히게 한 입 가득 물고 걷고 있다. 뜨거운 햇빛은 가슴 속에 불이 되어 탄다. 갈증에는 면역이 없다. 그는 이런 갈증에서 해방되어 본 기억이 없다. 입 가득 달아오르는 열기를 헹구고 불이 있는 발을 담그고 싶어 어딘가 있을 냇물을 찾아 헛되이 두리번거린다. 그는 걷는다. 인적 없는 들길, 벼 청정이 자라고 연글지 않은 알갱이, 무심히 차오르는 소리, 아직 남은 물기, 불볕에 말리며 이삭 패는 소리. 저수지는 어디쯤일까? 멜빵을 해서 걸친 낚싯대의 무게가 만만치 않았다. 새로 만든 멜빵은 길이 들지 않아 뻣뻣하게 땀 흐르는 어깨축지를 파고들어 살갗이 쓰라렸다. 분명 여인숙의 처녀는 20리쯤만 가면 저수지가 있다고 말했다. 방 안 깊숙이 들어온 햇빛에 잠이 깬 것은 거의 10시가 다 되어서였다. 그가 방문을 열자 긴 마루에 걸레질을 하던 처녀가 그를 보며 웃었다. 어제 저녁 여인숙에 들었을 때 밥상을 들고 들어온 처녀였다. 아침상 올릴까요? 그가 고개를 젓고 칫솔을 물고 마당으로 들어서자 처녀가 따라 내려서며 어제 저녁처럼 대야에 가득 물을 채웠다. 오늘 떠나시려고요? 여기가 어디지? 그가 볼이 탱탱한 처녀를 보고 되물었다. 이상한 일이다. 집을 떠나면서부터 그는 자신이 지나는 곳, 가고 있는 곳의 지명에 무관심해졌다. 어디나 마찬가지라는 생각 때문일까? 그러면서도 낯선 여인숙의 좁은 방에서 눈을 뜰 때마다 여기가 어디였던가 안타깝게 기억을 되살리려 고개를 흔들곤 했다. 진내읍 아닙니까? 낚시할 만한 데가 있을지 모르겠다. 도대체 어디서 온 어떤 사람인가를 탐색하려는 듯 금시 의심스러워하는 처녀의 얼굴을 보며 그는 고쳐 말했다. 20리쯤 가면 저수지가 있는데 고기가 많아요. 사람들이 많이 빠져 죽어 고기가 많이 꽹데요. 처녀가 재빨리 표정을 풀고 진저리 치는 식용을 하며 킬킬 웃었다. 그때 길 건너 극장의 영화 선전이 스피커를 통해 요란히 울렸다. 그는 문득 그 처녀를 데리고 영화관에 가도 좋겠다고 생각했다. 혼자일 때보다 동행이 있을 때 그보다 군중 속에 섞이는 것이 안전한 은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영화 구경이나 갈까? 처녀가 새침하게 대답했다. 손님 따라가면 쥔 아줌마한테 혼나요. 근 1시간이나 기다려서야 영화는 시작되었다. 그는 영화를 보면서 조금 울었던 기억이 났다. 왜 울었을까? 영화가 끝나고 극장에 불이 켜지기 전 그는 극장의 시계를 보았다. 전자시계가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밖은 아직 쨍쨍한 대낮일 거라는 생각에 그는 좀 더 눌러 앉아있기로 했다. 두 번째의 상영에서도 그는 조금 울었다. 만삭의 인부가 힘들게 걷고 있는 장면에서 그는 불현듯 눈앞이 흐려왔던 것이다. 낡은 화면은 색채가 흐리고 자막은 한자도 읽을 수가 없었다. 그는 상영 도중 극장을 나왔다. 극장을 나오자 밖은 여전히 대낮이었다. 해를 따라 걸으며 그는 머릿속의 안개를 그 비현실감을 걷어내려는 듯
자꾸 머리를 흔들었다. 고깔 모자를 쓰고 미친 듯 춤을 추던 사람들, 초라하고 피로한 만삭의 인부, 울고 있는 아이. 그것은 어제의 일이었던가, 조금 전의 일인가, 아니면 내일의 일인가, 어제와 그저께와 또 훨씬 이전 자신의 몸을 빌어 지나갔을 어느 한 생의 기억과 구별할 수 없는 똑같은 길을 걸으며 그는 비로소 자신이 왜 울었던가를 알 것 같았다. 아들 때문이었다. 그가 희구하는 평화로운 삶, 아들이 살기를 바라는 모습의 아름다움 때문이었다. 어머니는 두 개째의 참외를 깎았다. 어디선가 까치가 푸두둑 날아들었다. 햇빛과 정적만 가득 찬 공간을 가르는 검은 빛의 움직임에 어머니는 칼질을 멈추고 정옥은 반사적으로 아이 쪽을 바라보았다. 무료히 앉아 빈 병에 부부 바람만 불어넣고 있던 아이가 병을 내려놓고 눈을 둥글게 떴다. 건너편 산등성이 너머에서는 여전히 징소리, 바라소리가 바람을 타고 간간히 들려오고 있었다. 너무도 멀고 아련해서 혹시 환청인가 생각되기도 했다. 잠깐 눈을 가늘게 떠서 까치를 쫓던 어머니는 다시 참외를 벗기기 시작했다. 까치는 바람 없어 움직이지 않는 흰 빛의 공간을 자유롭게 날았다. 한낮의 저교로움이 쇳빛 날개에 무겁게 얹혀 있었다. 길 쪽에서 연구차가 먼지를 피우며 올라왔다. 그것은 정옥이네들이 앉아있는 산 밑을 돌아 옆에 등성이로 오르는 입구에서 멎었다. 연구차의 문이 열리고 관을 든 사람들이 선두에 서서 천천히 산을 올랐다. 그들은 정옥이 짐작했던 대로 인부들이 대기하고 있는 미리 파놓은 묘지를 향하고 있었다. 정옥은 햇빛의 반사로 그리고 너무도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아이와 까치를 구별할 수 없었다. 아이는 완전히 엄마와 할머니의 존재를 잊고 있는 듯 했다. 아이를 이처럼 남의 아이 보듯 멀게 보는 것은 처음이었다. 짧은 반바지에 깃없는 셔츠를 입고 무구하게 뛰노는 아이는 누구인가? 아이를 배태하기 전부터 그토록 자주 꿈속에서, 욕망 속에서, 사유 속에서 만나던 아이인가? 정옥은 아이를 갖기 전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서나 달려오는 아이들을 보았다. 나의 아이는 누구인가? 신장로가 세 갈래로 갈라지는 지점이었다. 신장로를 곱게 따라 걸으면 읍이나 면 단위의 작은 거리들이 나타날 것이다. 왼쪽으로는 보타사 10km라는 절 표지의 팻말이 서 있다. 여인숙 처녀가 말한 고기가 많다는 저수지는 아마 오른쪽 들길로 가야 될성 싶었다. 보타사 팻말 앞에서 잠시 망설이던 그는 삼거리 모퉁이의 가게 유리문에 쓰인 국수 라면 따위의 글씨를 보고 구멍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라면 됩니까? 차림표를 눈으로 훑으며 그가 묻자 여자는 블라우스 앞단추를 끼우며 나왔다. 계란 넣을까요? 여자가 탁자를 훔치며 물었다. 그만두시고 참 국수도 됩니까? 라면의 상한 닭기름 냄새가 역하게 떠올라 그가 급히 고쳐 물었다. 그녀는 별 대답 없이 머리칼을 쓸어 올려 핀으로 꽂으며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소주병, 음료수병, 성냥 따위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얹혀있는 시렁의 꼭대기에서 국수 다발을 꺼냈다. 국수는 꽤 오랜만에 나왔다. 여자는 멀건 멸치 국물에만 국수와 열무김치, 젓가락들을 일일이 한 가지씩 날라와 탁자 위에 늘어놓았다. 가게방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렸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찌르는 듯 높아지자 여자는 마지못해 방으로 들어갔다. 국수는 양이 많고 맛이 없었다.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있는 주인 여자에게 돈을 치르고 그는 가게를 나왔다. 탈관을 하나보다. 내내 아래쪽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보고 있었던 듯 어머니가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다. 검은 관을 묶은 광목의 7 매듭을 푸는 중이었다. 왜 탈관을 하죠? 뼈가 곱게 나무라고. 남쪽 사람들은 더러 그러기도 한다더라. 나무물이 들면 뼈가 누렇게 변색된다든가. 정옥은 햇빛 아래 숨길 수 없이 굵고 가는 주름살이 얽혀 드러나는 어머니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칠성판에 누운 시신이 내려지자 남겨진 엎드린 사람들 사이에 한바탕 곡성이 어우러졌다. 하관이 끝나자 검은 양복에 건을 쓴 남자들이 흙을 한 삽씩 떠서 던져놓고 물러섰다. 고개를 숙이고 엎드린 여자들 틈에서 한 차례 곡성이 일었다. 다음에도 역시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한 삽 떠 넣은 뒤 세 번째로 흰 옷 입은 여자들이 삽으로 흙을 떠 넣었다. 상제들에게서 삽을 넘겨받는 인부들이 우 달려들어 재빨리 흙을 덮은 뒤 회 다지기가 시작되었다. 묘지의 위쪽에 무릎을 세우고 느른히 앉아있던 늙은이가 선창을 하자 두 줄로 나누어 선 남자들은 우렁우렁한 소리로 받아 부르며 마주보고 등을 대는 동작의 되풀이로 발밑을 단단히 다졌다. 계면의 슬프고 느린 음조, 타령의 내용은 정옥이 있는 곳까지 들려오지 않았다. 그러나 가락은 선연히 잡혔다. 곡성과 타령이 잦아진 틈을 타는 징소리, 발아치는 소리가 은은히 들려왔다. 정옥은 그 자리를 떠나 한 기의 무덤마다 일일이 멈춰서며 천천히 묘비에 새겨진 이름과 생물 연대를 읽어나갔다. 거의 한 세기를 산 사람도 고작 10년을 못 채우고 죽은 사람도 있었다. 묘지를 마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17의 죽음, 20살의 죽음, 나이에 따라 죽음은 그 모습과 빛깔을 달리한다. 그건 역시 그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찍힌 그림자에 지나지 않지만 시간과 함께 희미해지고 이윽고 잊혀지고야 말. 정옥이 다시 이곳에 올 때는 성큼 커버린 아이와 둘이서 이리라. 그때 아이는 기억할까? 지나간 시간 속에 묻힌 어느 뜨거운 여름날의 고된 행군을. 정옥은 걸음을 멈추었다. 어느 무덤 앞에 놓인 몇 송이의 크림빛 장미에 눈이 멎었던 것이다. 꽃을 싼 셀로판지 안쪽에는 물방울이 개어 잎은 푸르고 싱싱해 보였다. 어제 내린 한 차례 소나기의 흔적이었다. 장마는 거치었다지만 깜짝깜짝 놀라게 천둥 번개를 치다가 거짓말처럼 개는 날씨가 근 한 달이나 계속되었다. 갑작스럽게 비가 내려 사고를 당한 모양입니다. 그곳 주제 파출소의 순경이 유류품이라고 내주는 바구니, 낚싯대, 접는 의자 따위에는 그때까지도 물기가 축축했다.
점퍼 주머니에서 꺼낸 수첩, 신분 증명서에 잉크 글씨가 몹시 번져 보였다. 아들입니까? 정옥을 탐색하는 눈길로 찬찬히 바라보던 순경이 얼핏 계집애와 구별이 안 가게 머리털이 귀와 이마를 덮은 아이를 가리키며 물었다. 아이의 경탄에 맞지 않는 눈길이 시종 순경이 허리에 달린 권총에서 떠나지 않았다. 비만 오면 갑자기 물이 불어서 강 가운데 섬은 고립되고 묻혀버립니다. 어쩌면 헤엄쳐서 피신을 했을 겁니다. 수색 작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타지방 사람들은 사고를 잘 당해요. 비만 안 오면 꽤 안전하고 그럴듯한 섬이지요. 젊은 미망인에 대한 동정으로 그의 말은 친절하고 장황해졌다. 아빠 거지? 그 전에 날 데리고 갔을 때. 정옥이 하나씩 집어드는 물건들을 보며 아이가 반갑게 소리쳤다. 아이는 지난해 긴 여름날 아빠와 함께 갔던 낚시를 기억하고 있었다. 정옥은 순경을 따라 이른바 그 현장을 보러 갔다. 강으로 흘러드는 큰 냇물의 한가운데 모래가 퇴적해서 생긴 섬이었다. 도시 하룻밤의 비로 사라져버릴성 싶지 않게 작은 섬의 면모를 의젓하게 갖추고 있었다. 떼약볕에 모래알들이 튀어 오르는 듯 반짝거렸다. 밤 늦게까지 칸델라 불빛이 반짝거리고 있었다고 주민들이 증언했다. 그리고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노라고 입을 모아 말했다. 웬 아저씨가 낚시를 왔다. 그는 허리 넘게 차는 물을 서너 차례 오가며 짐을 날랐다. 물가에서 노는 한 소년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키고 거스름 돈을 주었다. 다음 날 아침 냇물에 쳐든 그물이 걱정되어 일찍 나온 아이는 덤불에 걸린 옷가지를 보았다. 분명 전날 저녁 그 아저씨가 입고 있던 점퍼였다. 하동들은 이미 마을 사람들과 순경에게 몇 차례나 했을 말을 정옥에게도 또박또박 되풀이했다. 그 아저씨는요, 저녁 때까지 피라미드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여기선 물살을 세서 낚시가 안 된다고 해도 그냥 웃고 말대요. 다음 날 한 청년은 배를 타고 강을 따라 내려가 하구의 바위에 걸려 맴도는 접는 의자를 떠내려가는 바구니를 건졌다. 누군가 또 증언했다. 마을 사람들이 긴 장대를 들고 배를 내어 시체를 찾기 위해 강에 하루까지 갔었다고 했다.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정옥은 순경이 내미는 몇 가지 서류에 도장을 찍고 그의 물건들을 건네받았다. 대학에 나가시더군요. 네. 자주 이렇게 혼자 집을 떠나십니까? 방학도 했고 또 낚시에 취미가 있어서요. 하긴 대학에 나가신다니 방학이 아니라도 시간은 자유롭겠군요. 하지만 여긴 PC에서 꽤 떨어진 곳이고 알려진 낚시터가 있는 곳도 아닌데. 순경은 분명 어느 뜨거운 여름날 이곳을 찾아든 낯선 사내에게 사내의 사라짐에 어떤 의미를 캐내려 하고 있었다. 정옥은 순간 아무 말이나 되는 대로 마구 떠들어대고 싶은 발작적인 충동에 사로잡혔다. 말의 홍수가 쏟아져 나오려고 목구멍이 근질거렸다. 그는 지방대학의 강사이고 우리는 결혼한 지 5해가 되었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그에게는 모든 것이 금지되었지요. 아무런 권리도 의무도 없는 금치산자가 된 거예요. 게다가 정기적인 검진을 받아야 한답니다. 낮잠 속에서 긴 꿈속의 여행이 허락될 뿐이지요. 그래서 그는 언제나 잔답니다. 입을 벌리고 자는 모습을 보면
꼭 죽어있는 것 같아 놀라 흔들어 깨우기도 여러 번이지요. 그러나 이 모든 말들을 여느 때 그러하듯 가슴 깊이 밀어넣으며 물었다. 혹시 한울제 신들레가 어딘지 아세요? 순경은 잠깐 생각하는 표정이더니 곧 고개를 흔들었다. 전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부분엔 그런 지명이 없는 줄 압니다. 이 부분이 아니라도 한울제 신들레라니 그곳이 어디엔들 있을까? 정옥은 그가 떠난 뒤 지도를 샅샅이 뒤졌다. 그런 지명은 어디에도 없었다. 을에 그럴 것이라는 짐작이 있던 터라 놀라움은 없었다. 그에게서 그 지명을 들었을 때의 새벽의 푸르름 때문일까? 정옥은 손댈 곳 없이 깎아지른 벼랑, 그 위에 한 번도 열어보인 적 없는 열무고가 모이는 벽곡을 생각했었다. 그는 냇가에 앉아 신을 벗고 물집이 허옇게 잡힌 발을 물속에 넣는다. 깜짝 놀라게 시원하다. 그는 허리를 굽혀 물 아래 형형색색의 돌을 본다. 돌보다 먼저 자신의 모습이 비친다. 그는 물을 해저어 자신의 모습을 깨트리고 돌을 줍는다. 예쁜 꽃무늬의 옷을 입은 도마뱀은 꼬마쥐에게 말했습니다. 보름달이 떠오를 때 조약돌을 가져오렴. 꼭 보랏빛 조약돌이라야 해. 그러면 소원을 이루어 주마.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그 돌은 없었습니다. 그는 몽롱한 낮잠 속에서 아이에게 동화를 읽어주는 정옥의 단조롭고 기계적인 목소리를 듣고 있었다. 보랏빛 조약돌이라니, 보석도 아닌 돌이 보랏빛이라면 얼마나 신기할까. 그래서 어떻게 됐어? 아이는 읽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달구쳐 물었다. 벌써 여러 차례 대풀이 읽은 듯 정옥은 좀 성의 없이 무관심하게 읽고 있었다. 그래서 그 조그만 쥐는 보랏빛 조약돌을 찾았을까? 그는 끝까지 다 듣지 못하고 홍곤히 잠속으로 빠져들어갔다. 물론 작은 쥐는 자신의 몸으로는 쉽게 감당할 수 없는 모험과 희생, 시련을 겪은 뒤 보랏빛 조약돌을 얻어 소원을 이루었을 것이다. 그것이 동화의 정석이기 때문이다. 그는 물에서 번진 돌멩이들을 차례로 늘어놓는다. 하얗게 물기가 마르자 그것들은 금시 평범한 특징 없는 돌멩이로 변해버린다. 그는 늘어놓았던 돌멩이들을 다시 냇물에 던져넣는다. 마지막 돌멩이를 팽그르르 물속으로 차 던지며 그는 일어났다. 해가 펑 많이 기울어 있었다. 고작 20분도 못 되는 참이었을 것이다. 전에 없이 아이의 낮잠이 길었다. 땀을 흘리며 자고 있는 아이의 드러난 배에 타월을 덮어주며 정옥은 퍼뜩 겨울 지나면서 맡겨둔 세탁물을 아직껏 찾아오지 않았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여름이 가기 전에 그의 가을옷들을 준비해야 할 것 같았다. 정옥은 현관문과 대문을 잠그고 열쇠를 편지함에 떨어뜨려 넣은 후 세탁소로 뛰었다. 세탁물을 찾아들고 역시 단숨에 뛰어온 정옥은 잠깐 담장 밖에 서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가 귀를 기울였다. 집안은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조용했다. 막상 이상하다는 느낌이 든 것은 편지함에 손을 넣어 열쇠를 꺼낼 때였다. 열쇠는 그 자리에 있었건만 무언가 조금 전과는 다르다는 느낌이었다. 딱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러나 아주 익숙한 감각이 손등을 스치는 듯 했다.
정옥은 열쇠를 꺼내어 자세히 살펴보았다. 잠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서부터 누군가 들어와 있다는 느낌은 더욱 심해졌다. 문이 열려 있거나 신발들이 흐트러져 있는 것도 아니었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아이는 배를 덮은 수건을 차던지고 여전히 팔 벌리고 잠들어 있었다. 집안을 한 바퀴 휘둘러 본 후에야 정옥은 비로소 알 수 있었다. 그것은 집안에 희미하게 떠도는 담배 냄새였다. 그가 집을 떠난 뒤 정옥은 그를 생각할 때면 늘 그의 허기가 떠오르는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컵에 마시고 남은 물이 조금 담겨 있을 뿐 아무 곳에도 그의 손이 닿았던 흔적은 없었다. 다만 목욕탕 바구니에 낯익은 그의 옷가지들이 주인은 지금 목욕이라도 하고 있는 양 꽁쳐져 있었다. 그러나 그는 없었다.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그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옥은 남의 귀를 경계하듯 소근거려 불렀다. 그의 전하의 송수아기를 집어들어 귀에 대었다. 윙 신호음만 끊임없이 귓바퀴에 맴돌았다. 정옥은 재떨이 속에 아직도 침이 묻어있는 2개의 담배꽁초를 들고 노련한 수사관처럼 용이 주도하게 살폈다. 기실 무엇을 찾아내고자 함인지 자신도 모르면서 빨래를 하기 전에는 의례 그러하듯 정옥은 그가 벗어놓고 간 옷가지에 주머니를 뒤졌다. 옷에는 그가 다닌 숱한 곳의 냄새, 정옥이 결코 가본 적이 없는 곳에 바람과 햇빛, 이슬, 스쳐간 사람들의 냄새, 불안한 행여의 냄새가 배어 있었다. 주머니에서는 찍힌 도장의 날짜를 알아보기 어려운 구겨진 극장표, 유원지의 입장권, 때 묻은 손수건, 담뱃가루 따위가 묻어나왔다. 있을 법한 메모 한 장 남기지 않았다. 홍곤이 잠든 아이의 뺨에 남아있는 분명한 그의 입맞춤을 보았을 때 정옥은 더 이상의 추리와 탐색이 부질없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는 아주 가버린 것이다. 하룻밤의 폭우로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사구에 그의 껍질만을 남기고 숨어버렸듯 고작 20분 정도의 시간이지만 그 어느 긴 시간보다도 멀리 갈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다. 정옥은 잠든 아이의 뺨에 입술을 대었다. 봉분 위로 때가 얹히고 있었다. 어머니는 이 모든 과정을 모조리 눈안에 담아두려는 듯 눈도 깜빡이지 않고 지켜보았다. 마치 훗날의 복습을 위해서인 듯. 둥그렇게 담장친 가족묘의 성물 뒤에서 아이가 나타났다. 아이는 달려와 정옥의 무릎에 비스듬히 기대에 앉았다. 정옥이 아이에게서 남편을 느끼는 것은 바로 그 눈을 볼 때였다. 봉분의 때가 다 입혀지고 그 앞에 간단한 제상이 차려지자 상제들이 차일 밖으로 나왔다. 정옥은 어머니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언젠가 그녀 자신 이곳에서 한 잔 술 가득 부어 올리고 한 장의 소지로서 어머니와 작별의 의식을 치르게 될 것이다.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빈 관을 태우는 것이다.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었다. 젖은 바람이 불었다. 하늘 한쪽으로 먹장 구름이 몰리며 해를 가렸다. 갑자기 낮아진 기압 때문인가 산의 등성이마다 감춰진 골짜기마다에서 피어오르듯 날개를 털며 새떼가 자욱이 날아올랐다.
갑자기 묘지를 뒤덮으며 나타난 까치떼는 서로 부르고 응답하며 나지막이 선회했다. 묘석마다 올라앉아 움직이지 않는 새의 모습에 정옥은 비로소 이곳이 죽은 이들의 세계라는 것, 결코 머물 수 없는 이방지대임을 감지하고 살갗이 굳은 듯한 두려움을 느꼈다. 이제 가자. 어머니의 말에 정옥은 말없이 아이에게 신을 신기고 참외 껍질과 달걀 껍질 따위를 신문지에 꾸려 빈병과 함께 구럭에 넣었다. 오늘 내려가겠니? 그래야겠어요. 며칠 묵어 갈 작정이었지만 정옥은 즉흥적으로 대답했다. 어머니의 말투에서 정옥이 돌아가기를 바라는 암시를 느꼈던 것이다. 막상 대답을 하고 보니 피시의 빈집에서 무언가 기난 일이 기다리고 있는 듯 갈 일이 바쁘게 생각되었다. 하늘은 더욱 어두워졌다. 내려가는 길은 가팔랐다. 아무래도 한 소나기 할라나 보다. 산을 두 굽이 돌아 내려오자 산자락 끝에 갑자기 절이 나타났다. 삼색의 단청빛이 묻어날 듯 갓 단장한 절이었다. 어두운 불당에서는 끊임없이 징소리와 북소리가 들렸다. 산에서부터 줄곧 들려오던 소리였다. 제가 들었나 보다. 어머니가 귓가에 대고 낮게 소근거렸다. 절 마당에 들어서는 것과 동시에 후두둑 굵은 빗방울이 듣기 시작했다. 그네들이 마당으로 들어서자 별채에 있던 부엌에서 승복을 입고 머리를 짧게 퍼모한 여자가 비죽 고개를 내밀었다. 목에 염주를 길게 느리고 있는 그 초로의 여자는 보살 같기도 하고 무당 같기도 했다. 제가 들었나 보죠? 처마 밑으로 바싹 들어선 어머니가 툇마루에 걸터 앉으며 친근하게 물었다. 백중제라오. 불공을 드릴 손님인가 단골 시주댁인가 탐색하던 여자가 시큰둥하게 대답했다. 아, 오늘이 7월 보름이구나. 그리고 어머니는 나란히 마루 끝에 앉은 정옥을 돌아보며 깜짝 놀란 듯 크게 말했다. 갈 땐 달을 보겠네. 빗줄기는 제법 새차졌다. 처마 밑 땅바닥에 낙수로 작은 홈을 파며 빗줄기는 튀어올랐다. 사랑이었나. 빗속을 뚫고 더욱 낭낭히 들려오는 독경 소리와 징 소리를 들으며 정옥은 멍하니 생각했다. 무엇이 자신으로 하여금 이곳으로 이끌었을까? 정옥은 시계를 보았다. 피시에 닿을 무렵이면 밤이 꽤 이슥할 것이다. 그때쯤 구름 거쳐 달이 뜰까? 달을 보겠네. 어머니가 또 말했다. 정옥은 헛들은 게 아닌가 하고 어머니를 돌아다 보았다. 어머니는 무심히 비 오는 마당을 보고 있었다. 빗속에서도 향내가 희미하게 풍겼다. 그래, 어쨌든 오늘은 7월 보름 백중인 것이다. 우란 분재, 망자의 날, 밤은 밝아 만월. 정옥은 잠든 아이 등에 업고 이미 추억으로 떠오르는 피시의 가파르고 어두운 골목을 가게 되리라.